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올해 마지막 달력 한 장이 남은 지금 우리 마음도 어느새 한 해의 온기를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온기 속에서 탄생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가족이 함께 쌓아온 작은 배려와 조용한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가 만들어낸 따뜻한 풍경을 담고 있는데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든든한 버팀목처럼 곁을 지켜주는 세 사람의 모습은 이 이야기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서로를 아껴주는 부부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어떻게 서로를 감싸며 또 가족 전체를 부드럽게 묶어주는지 그 사랑의 결은 어느 겨울 새벽의 창가처럼 잔잔하고 깊어지는데요. 잠시 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이 소설은 우리가 어쩌면 잊고 지내던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차가워질수록 더 따뜻해지는 마음처럼 이야기 속 인물들의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따스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채널 가입은 하소담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족, 그 아름다운 이름. 김종화 단편소설. 찰리 채플린의 삶은 멀리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라는 말이 기억 속에 새롭다. 가만히 보면 바로 우리 가족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진다. 우리 가족은 달랑 세 식구다. 아버님은 시골에서 혼자 지내시고 우리 부부는 서울에서 빚에 쪼들리며 살아간다. 가진 게 없다 보니 몸으로 때우는 게 고작이다. 주변에서 볼 때 우리를 무척 행복한 부부라 생각한다. 하지만 빚 좋은 개살구다.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건 행복과 고통이 함께할 때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무게 중심이 흔들린다. 사람들은 그 무게의 중심이 한 곳으로 휩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 우리 부부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32세로 결혼한 지 6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다. 그것은 신체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인 탓이다. 은행 대출금으로 무리해서 아파트를 구입한 탓에 원금과 이자 갚아 나가느라 정신이 없다. 여유가 없다 보니 삶의 여백도 없다. 맞벌이가 아니었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덜컥 임신이라도 한다면 당장 은행 대출금 문제가 우리 가족의 발목을 잡을 게 뻔하다. 그래서 몇 년만 더 미루기로 했다. 남편 영훈 씨는 38세로 S전자 주식회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평범한 가장이다. 난 아침 일찍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한다. 공휴일을 제외하곤 살림다운 살림을 해내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평일에는 남편이 많이 도와준다. 착한 남편 덕분에 힘들어도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해오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어느 한쪽이 실망감을 안겨주면 팽팽하게 이어져 오던 관계의 끈도 단절되고 말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가정은 그 끈을 잘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을 달고 산다. 그것은 시골에서 혼자 지내시는 아버님 때문이다. 서울로 모시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쉽지가 않다.
지금처럼 출퇴근하면서 아버님을 모시기도 어렵다. 그래서 걱정을 태산만큼 쌓아놓고 산다. 올해 76이 되신 아버님은 나비 축제의 고장 한평에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 이제는 오가는 감기 다 걸리고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다. 지난 반세기 가깝게 함께 해오신 어머님은 지난해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 아버님은 힘이 들 때마다 금실이 좋았던 어머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훔치기 일쑤다. 언제나 함께하며 뒷바라지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만 나만 홀로 두고 훌쩍 떠났다. 하며 눈시울을 붉히시곤 한다. 그럴 때면 자식에게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염없이 먼 산만 바라본다. 어찌 모르겠는가 그 절절했던 기억 속에 담긴 사랑을. 그래도 아버님이 가장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아들 영훈 씨다. 많은 자식을 원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애틋한 마음으로 손주를 기다려보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말도 꺼내지 못하고 혼자 애를 태우고 있다. 우리 부부는 연세가 많은 아버님께 농사일 이제 그만두시라고 말려보지만 아버님께서는 신경 쓰지 말라며 막무가내다. 더욱이 일하다 덜컥 들어눕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늘 걱정거리 하나를 달고 산다. 그렇다고 돈이라도 팍팍 보내드리면서 일에서 벗어나시라고 할 텐데 내 코가 석자라서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아버님 생신 때나 명절을 제외하곤 용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 생각만 하면 늘 마음이 짠하다. 오늘도 아버님은 무더위 속에서 김매기에 나선 모양이다. 또 오늘은 땀을 얼마나 흘리셨을까. 가뜩이나 먹는 것도 부실하실 텐데. 생각만 앞서지 결국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건 없다 보니 마음만 아프다. 농사라 해봐야 고작 500여 평 남짓한 밭대기 하나뿐이다. 그마저도 아버님 혼자 농사 짓기엔 벅차다. 하지만 평생을 농부로 살아온 아버님에게 땅을 놀리는 건 마음이 편치 않으신 모양이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콩을 심었는데 잡초가 여간 성가신 게 아니란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살았다. 학창시절에 남들 다 가는 수학여행 한번 가본 일이 없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불필요한 낭비는 자제하는 편이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씀씀이가 해프면 그 가정은 금방 거덜난다. 그래서 남편 영훈 씨도 용돈을 탔어야 할 정도로 절약 정신은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덕목이 되었다. 영훈 씨는 말한다. 당신의 매운 살림 솜씨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가정은 진즉 무너져 내렸을 거라. 먼저 쓰고 보는 영훈 씨라면 그러고도 남았을 테니 말이다. 자린고비 생활을 하는 날 보고 영훈 씨는 미안해한다. 한편으론 억덕스럽게 사는 나를 보면 마음이 든든하단다. 오늘도 나는 일찍 일어나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고 출근했다. 아내가 출근한 빈자리를 차지한 영훈 씨는 혼자 아침을 먹었다.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이제는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런 아내의 배려가 고맙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한 다음 출근을 서두른다. 언제나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하는 건 영훈 씨다. 그는 오늘도 굳게 잠겨있는 문을 따고 사무실로 들어섰다. 불을 켜고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는다. 회사에 몸담은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각 한 번 하지 않는 모범 과장이다. 청소도 한결같이 혼자서 해왔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사무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대걸레로 바닥을 닦은 후 쓰레기를 버린다.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무척 즐겁다. 사무실 청소는 아랫사람이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린 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 직원들도 친형이나 친오빠처럼 따른다. 자신의 실속을 먼저 챙기는 각박한 세상에 이렇게 사력 있고 따뜻한 상사가 있다는 사실에 직원들은 감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열린 사고 때문에 분위기도 단연 최고다.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일은 먼저 본 사람이 한다. 모두가 알아서 척척 처리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큰 소리 나는 일이 없다. 시간이 지나자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잠시 소란스러웠다. 오늘 일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기대 이상으로 일 처리를 해오신 여러분들의 열정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순간 자신이 쌓아올린 탑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 능력 있는 누군가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느슨해진 긴장의 끈을 조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무슨 이야기든지 좋으니까 질문해 주세요. 저 김인식입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과 면담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전 11시 30분경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활기찬 하루 멋지게 시작합시다. 변함없는 일과가 진행되었다. 오전 11시 30분이 되자 김인식 사원이 김영훈 과장을 찾아왔다. 과장님, 김인식입니다. 그래, 어서 와. 우선 커피 한잔하고 시작하자고. 김 과장은 직접 차를 준비하여 김인식 사원에게 줬다. 차를 받아든 그는 과장님의 가식 없는 따뜻한 배려에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새겼다. 네,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그래, 우리 착한 인식 씨가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사실 행동이 굼뜨다 보니까 계장님 이하 직원들로부터 꾸중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제 천성이 그렇다 보니 고치려 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과 분위기를 망칠까 우려됩니다. 더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 사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식 씨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먼. 네, 솔직히 그랬습니다. 과장님께 털어놓고 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인식 씨, 내게 고민 말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내게 말해준 건 역시 당신의 심성이 곱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인식 씨가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거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내가 벌어줄 테니까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근무하세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게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실망 끼쳐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좋은 하루. 영훈 씨는 자신을 낮추지 못한 이기심으로 직원들에게 빚을 지거나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근무하다 보니 잔소리할 일이 없다. 서로가 알아서 하는 분위기라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다. 당연히 업무 능률이 오를 수밖에 없다. 영훈 씨는 계장을 불러서 오늘 면담 과정에서 있었던 김인식 사원과의 내용을 빠짐없이 알려주고 그가 하루빨리 적응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 철저하게 처리하다 보니 근무 분위기가 나빠지려야 나빠질 수가 없다. 일과가 끝나면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퇴근한다.
물론 일이 있는 직원들은 스스로 알아서 야근한다. 영훈 씨도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며 퇴근하는 무리에 합류한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집에 도착한 영훈 씨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선다. 가벼운 차림으로 저녁을 준비한다. 아침에 아내가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저녁에는 자신이 아내를 위해 준비한다.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이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질서정연하다. 일은 힘들어도 은행 대출금이 줄어드는 통장을 보고 안도하며 힘을 얻기도 한다. 일에 지쳐 집에 오면 아내 역시 만사가 귀찮을 것이다. 그런데 집에 신경 쓸 일이 많으면 짜증이 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영훈 씨는 아내가 식사하는 것 외에 신경 쓰지 않도록 집안일을 처리한다. 아내도 그런 영훈 씨가 고맙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관계도 더 애틋하다. 그래도 빈틈은 집안 곳곳에서 생긴다. 하지만 그런 세심한 곳까지 챙기기에는 두 사람의 생활이 벅찬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존중하고 존중받는 삶이야말로 모두가 꿈꾸는 삶이다. 비록 물질적으론 찌들어도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건 별로다. 서로서로 챙겨주는 삶이 두 사람은 행복하다. 한평에도 8월의 무더위가 한창이다. 수은주가 섭씨 33도를 오르내리며 대지를 열기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늘에 누운 개 한 마리가 혀를 길게 늘어뜨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집을 나서기가 겁이 난다. 김상식 씨는 온 집안의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와 씨름하고 있다. 그렇게 할 일 없이 시간을 죽이고 있던 차에 옆집에 사는 친구 박영감이 찾아왔다. 두 사람이 만날 때만 하는 게 바로 장기를 두는 것이다. 두 판을 두면 한 판은 이기고 한 판은 지는 막상막하의 실력이다. 호족수가 따로 없다. 김상식 씨도 오늘은 단단히 벼르고 장기판을 마주보고 앉았다. 박 씨는 빨리 두는 편이지만 김상식 씨는 서두르는 법이 없다. 한참 생각에 빠져 있는 김상식 씨에게 박 씨가 한마디 건넨다. 장기 두는 사람 어디 갔나? 그래, 장기 두는 사람 소피가 급해 잠시 화장실 갔다 왔네. 라며 응수가 뒤따른다. 그러면 이제 얼른 두게나. 알았네. 그럼 장군 받으시게나. 멍군일세. 두 사람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다. 한참을 그렇게 두다가 김상식 씨가 박 씨의 허점을 발견하고 재빠르게 장군을 부른다. 이건 보나마나 외통수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박 씨는 헛기침하며 한 수 물러주게나. 전쟁터에서 무르는 법은 없다네. 그냥 항복하시게. 에이, 그러지 말고 한 수만 물러주게나. 마음이 약한 김상식 씨는 그만 물러주고 만다. 티격태격하며 진행되던 장기는 결국 무승부로 끝났다. 무승부로 끝낸 두 사람은 막걸리 한 병을 나눠 마시며 덧없는 세월을 아쉬워한다. 친구가 안 돼 보였는지 박 씨가 한마디 건넸다. 자네는 언제까지 이렇게 궁상을 떨며 혼자 지낼 참인가?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겠나. 하나밖에 없는 자식놈은 제 코가 석잔데 뭘 어떻게 하겠나.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방도가 없네. 하긴 그렇긴 하지. 두 사람의 막걸리 잔에는 한숨이 가득했다. 나는 H택배회사에 다니고 있다. 하는 일은 택배를 접수하는 일이다. 오늘도 일찍 출근하여 일을 시작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게 택배 업무다. 명절 때나 추수가 끝날 무렵에는
밀려드는 택배로 정신이 없다. 때로는 택배 물건을 창고로 운반해야 한다. 말이 접수지 중노동이 따로 없다. 일거리가 없어도 걱정이지만 너무 많아도 걱정이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부인 양 몰아붙이며 숨쉬기도 바쁘게 움직였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세상이 끝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초조하게 굴기도 했다. 사실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늘 시간이 부족해 쩔쩔매며 살았다. 업무를 처리하는 도중에 성격이 급한 고객과 마주친다. 왜 이렇게 늦어요? 빨리 좀 해줄 수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니는 말에 채찍질 해도 유분수지. 그래, 더 이상 어떡하라고. 라며 한마디 해주고 싶어도 속으로만 뱉어내고 만다. 돈벌이가 쉽지 않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다. 식사 시간과 휴게 시간을 제외하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되는 일이다. 어떨 때는 더 늦은 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해야 할 때도 있다. 물론 시간의 수당과 야간 수당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집에 가면 짜증이 날 때도 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은 직장에서 풀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좀 더 멀리 내다보면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다. 그렇다고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다. 고객 중에는 커피도 주고 과일이나 다양한 먹거리도 준다. 아무리 작아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밝게 만든다. 어제부터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사롭지 않다. 또랑엔 물이 넘치고 가로수는 허리를 굽힌 채 비명을 질러대고 있다.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던 영훈 씨는 쏟아지는 비 때문에 신경이 곤두선다. 시골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신이 아닌 이상 자연의 섭리를 거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무튼 피해 없이 잘 지나가면 좋을 텐데. 전국적으로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 경보가 하달되었다. TV에서는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야단 법석이다. 특히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자막이 물 흐르듯이 지나간다. 잿빛 하늘에선 쉴 사이 없이 장대비가 쏟아지고 심한 강풍이 휘몰아친다. 우산이 뒤집히고 사람이 중심 잡기도 어렵다. 그래서인지 거리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만이 빗속을 질주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 강풍에 아파트 유리가 파손되고 간판이 날아가고 뿌리 뽑힌 가로수가 볼성사납게 누워있다. 일부 지역에선 홍수로 가옥이 잠기고 산사태가 나는 등 피해가 눈사태처럼 불어나고 있다. 피해 소식이 들리자 영훈 씨는 시골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아무리 신호가 가도 들려오는 대답은 없다.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래서 이장님 댁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혜정입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저 영훈입니다. 그래, 어쩐 일인가? 아버님께 전화드렸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 전화 잘했네. 집이 물에 잠기고 지붕 스레트가 날아가서 말이 아니네. 자네가 빨리 내려와야겠네. 이장님과 전화를 주고받은 영훈 씨는 집이 물에 잠겼다는 말에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졌다. 네, 이장님.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마친 영훈 씨는 부장을 찾아가 시골의 피해 소식을 이야기하고 이틀간의 휴가를 받았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하여 지금 시골에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간단하게 차량을 점검한 영훈 씨는
집을 나섰다. 그때까지도 하늘은 무슨 억울한 사연이 그리 많은지 눈물을 그치지 않았다. 지나가던 차들이 감속 운전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심란했다. 금강산도 식구경이라는데 식사는 해야 했다. 휴게실에 들러 간단하게 늦은 점심을 때웠다. 영훈 씨가 서울에서 출발하여 빗길을 달려 무려 5시간 만에 시골집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무려 1시간이 더 걸렸다. 저지대에 있는 마을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다. 우리 집 역시 마찬가지다. 태풍으로 지붕은 날아가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다. 마치 폭격에 휘말린 폐허 같았다. 더욱이 물에 잠긴 터라 손을 쓸 수도 없었다. 마을 주민들은 전쟁 이후 이런 난리는 처음이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영훈 씨는 초등학교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의 호두 껍데기 같은 주름이 덮인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다. 그 사이 몇 년은 더 늙어 보였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뭐하러 왔냐? 회사에 말씀드리고 왔어요. 그래, 식사는 했고 오다가 휴게소에서 먹었습니다. 수고했다. 좀 쉬어라. 아버지, 이렇게 된 마당에 저하고 서울로 올라가시죠. 아니다. 난 이곳이 좋다. 그러지 마시고 올라가세요. 어차피 한 번은 치러야 할 일인데 차라리 잘 됐습니다. 하긴 내 말도 틀린 말이 아니다. 오늘 밤만 지켜보자. 네, 알겠습니다. 교실 유리창엔 빗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세찬 바람에 창문이 덜커덕거렸다. 태풍은 자정이 지나서야 북한 지역으로 넘어갔다.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사람들은 졸였던 마음을 내려놓았다. 간밤에 그렇게 무섭게 쏟아지던 비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았는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자원봉사자들이 건네준 김밥으로 아침을 먹고 아버지와 함께 마을로 이동했다. 어제보다 물이 더 불어나 있었다. 물에 잠긴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물이 빠진다 해도 지붕이 없이 기둥만 남은 집에서 살 수는 없었다. 3년 가뭄엔 살아남아도 석 달 장마엔 살아남기 어렵다는 말처럼 비가 오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초토화됐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폐허가 되었다. 물에 잠겨 기둥만 보이는 집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머릿속은 마치 헝클어진 덤불 같았으리라. 아버지는 입고 있던 후줄근한 옷 그대로 승용차에 타셨다. 갈아입을 옷도 그대로 물에 잠겨버렸으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이제 서울 가면 자주 올 수 없다는 생각에 어머니 묘에 들렸다. 묘지는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빗물을 머금은 잔디가 싱그러웠다. 아버지가 이곳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관리했는지 눈에 보였다. 영훈 씨는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의 무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엔 세상 시름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위태로워 보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가슴에 들어앉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머니는 말이 없다. 갑자기 굵어지는 빗방울을 피해 승용차에 탑승하여 서울로 출발했다. 아내에게는 휴게실에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그때까지도
먹구름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천둥 소리가 요란했다. 그동안 쓰지 않고 비워두었던 작은 방에 아버님을 모셨다. 아버님이 당황해하시지 않도록 미리 청소를 해두었다. 청소하면서도 아버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마음속에 걱정이 항아리에 물이 차듯 가득했다. 평생을 집 밖에 나온 적이 없는 아버님은 당신의 아들 집인데도 무척 낯설어했다.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곤 한 번도 그 방에서 나오신 적이 없다.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출근하지 않은 날이다. 그래서 아버님을 위해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다.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앞에 두고 모처럼 세 식구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순간 아버님의 흰머리 너머로 지나온 세월을 무심히 더듬었다. 아버님,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그래, 고맙다. 잘 먹으마. 아버지가 오셨다고 며느리가 차린 거니까 많이 드세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시작한 아침 식사 시간은 숟가락 움직이는 소리만 달그락거렸다. 식사 시간 내내 아버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아버님은 잘 먹었다 하는 말만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가셨다. 자식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아버님의 행동을 보는 순간 연민의 정이 일렁거렸다. 그러자 내 가슴속은 금방 따뜻한 강물이 흘러넘쳤다. 아버님과의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었다. 남편과 내가 출근하면 아버님 혼자 지내야 한다. 나는 아버님이 어떻게 하루를 지내시는지 알지 못한다. 아마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을 것이다.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쓸데없는 간섭은 하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아버님을 모신다는 부담감까지 털어낼 수는 없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아버님 옷을 한 벌 샀다. 올라오실 때 입고 오신 옷이 눈에 거슬려서다. 귀가하여 아버님께 드렸다. 뭐하러 이런 걸 사왔니? 너희 살기도 힘들 텐데. 별로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 고맙게 잘 입으마. 옷을 받아든 아버님의 얼굴에 알듯 말듯한 미소가 그려졌다. 그런 아버님을 보는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옆에서 지켜보는 영훈 씨의 얼굴에도 달덩이 같은 웃음꽃이 소리 없이 피웠다. 별건 아니지만 가족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함께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걸 느낀 하루였다. 나는 나대로, 영훈 씨는 영훈 씨대로,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자신의 삶에 충실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님에 대한 죄송함과 부담감이 늘 자리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간섭하는 일 없이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훌쩍 지났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이 정리정돈되고 깨끗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집에 와도 손댈 게 하나 없었다. 너무 편했다. 식사는 물론 시장을 받아가 반찬도 해놓았다.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날이 계속됐다. 그때는 그러려니 했다. 그래서 영훈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영훈 씨, 고마워. 뭐가 고마운데? 나 힘들까봐 집안 청소는 물론 반찬의 설거지까지 완벽하게 해줬잖아. 내가 한 것 아닌데? 뭐라고? 그럼 누구지? 글쎄. 설마 아버님이? 그럴지도 모르겠네. 나는 아버님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오자
황당함을 넘어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우린 좀 더 시간을 갖고 냉정하게 지켜보기로 했다. 집안 청소나 음식물 및 일반 쓰레기는 물론 재활용품까지 말끔하게 처리했다. 지저분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없었다. 영훈 씨와 둘이 살 때는 서로가 바빠 집안이 지저분했다. 생활용품이나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한 구석에 처박아 놓기 일쑤였다. 오래 둔 음식물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냄새가 진동했다. 그런데 아버님이 오시고부터 모든 게 해결되었다. 세탁물도 깨끗하게 세탁하여 건조했다. 건조된 세탁물은 가지런히 개어 있었다. 일은 바빴지만 집안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니 살맛이 났다. 처음엔 다 영훈 씨 덕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모든 게 아버님이 하신 일이었다. 어쩌면 반찬도 그렇게 맛있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다. 시장 봐달라고 돈도 들인 적이 없다. 그리고 세탁기는 어떻게 돌렸는지 의문투성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둘이 아니지만 당장 아버님께 물어보기도 어려웠다. 당분간 모르는 채 하기로 했다. 가족의 행복은 구성원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공감대를 이룰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삶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아버님께서는 당신 때문에 우리 부부가 힘들어할까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 아버님이 올라오신 뒤 내게 부탁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토, 일요일은 우리가 불편해할까봐 아예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출근하면 그때 집안 청소며 빨래며 시장 보기를 혼자 다 해내셨다. 단 한 번도 부탁드리지 않았다. 모든 건 아버님이 혼자 결정하고 하신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슴 시리도록 소중하면서도 아름답게 다가왔다. 생각하기에 따라 같은 일도 다르게 보인다는 걸 알았다. 여자도 아니고 팔순을 바라보는 아버님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울었다. 죄송한 마음에 울고 또 울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었다. 하지만 우리 부부가 없는 동안 아버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는 알고 싶었다. 그래서 회사 창설 기념일이라 쉬는 영훈 씨가 아버님의 하루를 지켜보기로 했다. 집안일은 몰라도 밖에서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시는지 궁금했다. 다음 날도 우리 부부는 평소처럼 집을 나섰다. 영훈 씨는 곧바로 인근에 있는 공원 화장실로 이동하여 옷을 갈아입었다. 모자도 깊이 눌러 쓰고 선글라스도 썼다. 거울에 비춰보니 쉽게 들통날 것 같지는 않았다. 준비를 마친 영훈 씨는 아파트 통로 입구가 보이는 곳에서 기다렸다. 한편 김상식 씨는 평소와 같이 집안 문을 활짝 열고 청소를 했다. 그리고 바닥을 물걸레로 깨끗하게 닦았다. 세탁기도 돌렸다. 세탁물을 건조대에 널고 쓰레기 봉지를 가지고 집을 나섰다. 영훈 씨는 쓰레기 봉지를 들고 나온 아버지를 살폈다. 쓰레기를 버린 아버지는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 옆에 있는 조그만 리어카를 끌고 아파트를 나섰다. 아버지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 수집을 했다.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다. 그렇게 수집한 폐지는 폐지 수집소에 주고 6,300원을 받았다. 돈을 받아든 아버지는 아파트로 돌아와 운반용 기구를 원래 장소에 두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훔쳐본 영훈 씨는 아버지께 너무 죄송스러웠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폐지를 수집할 줄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다. 집에 돌아온 상식 씨는 간단하게 점심을 챙겨 먹었다. 곧바로 설거지를 마치고 낮잠을 즐겼다. 나이가 들면서부터 점심만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졌다. 잠시 눈을 붙이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운이 났다. 그게 이제 일과가 되었다. 부지런한 시계바늘이 오후 3시를 가리키자 다시 폐지 수집에 나섰다. 오전에 돌았던 코스 그대로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한가득 싣고 그걸 돈으로 바꿨다. 이번에는 7,200원을 받았다. 오늘 폐지를 팔아 받은 돈은 13,500원이 전부였다. 하루 일당치고는 형편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그걸로 만족해 하셨다. 그리고 시장에 들러 3,000원을 주고 푸성기를 사고 2,000원을 주고 오이를 샀다. 폐지 수집으로 뒤집어 쓴 먼지를 집에 품고 갈 수는 없었나 보다. 그래서 옷을 턴 다음 힐끔 뒤를 돌아보곤 집으로 돌아가셨다. 영훈 씨는 아버지를 따라 들어갈 수가 없어 공원 화장실에 들러 옷을 갈아입었다. 아버지의 하루를 지켜본 영훈 씨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몇 번씩이나 했다. 한동안 건드리면 깨어질 것만 같은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식 씨는 집으로 들어가 손을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부성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 다진 마늘과 파, 고춧가루, 설탕, 양념간장을 붓고 함께 버무렸다. 그리고 깨도 뿌렸다. 버무린 겉절이를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이를 잘게 썰어 양념과 식초를 조금 넣고 버무렸다. 2가지의 반찬을 만들어 이른 저녁을 먹었다. 자신이 먹은 그릇은 깨끗하게 설거지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와 먹을 수 있도록 식탁 위에 음식을 차렸다. 그리고 식탁보로 잘 덮었다. 이제 일과를 마친 상식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조금이라도 아들 부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사실 자식 불화만큼 부모 속을 썩이는 일은 없다. 아버지가 올라왔어도 싸우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다. 그것만 해도 아들 부부가 고마웠다. 싸우는 순간 만사 제쳐두고 바로 시골로 내려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런 일 없이 열심히 사는 아들 부부가 보기 좋았다. 그래서 뭔가 집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 어른이라고 무조건 도움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아내로부터 수도 없이 들어온 터였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자식들의 상황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호의가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파트 인근에 있는 찻집에서 남편을 만나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면서 본 하얀 달이 곱게 화장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는 듯 했다. 남편과 나는 아버님이 차려준 겉절이와 오이 무침에 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커피도 한 잔 마시며 모처럼 넉넉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영훈 씨가 보았던 아버지의 일과를 소상하게 들었다. 사실 이야기할 것도 없었다. 아버님의 하루를 찍은 영상을 내게 보여줬다. 그렇게 보면 세상이란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다.
영상을 다 본 나는 울음이 복받쳐 올랐다. 아버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다. 너무너무 감사했다. 나는 그 영상이 감동으로 다가와 몇 번씩이나 보고 또 봤다. 볼 때마다 내 마음을 흔들었다. 지금 받은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아버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몇 번씩이나 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앞집 할머니가 아버님께서 세탁기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내가 알려드렸어. 라며 묻지도 않는 말을 했다. 아버님은 열심히 사는 아들 내외가 신경 쓰여 뭔가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다.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 부부에겐 너무나 큰 도움이었다. 정말 아버님께 엎드려 절이라도 드리고 싶었다. 아버님만 생각하면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들었다. 모인 장소에서 친구들에게 아버님이 하신 일을 들려줬더니 난리였다. 시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아버님이 올라오신다기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왜 안 그랬겠니? 누구라도 다 그랬을 거야. 그런데 넌 지금 복이 덩굴 때 굴러 들어왔네? 맞아. 내게 그런 일이 생길 줄이야.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우리 시댁에선 전화 올 때마다 뭐가 그리 살 게 많은지 돈 붙여달라는 이야기가 끝이 없어. 아버님께 잘해드려라. 세상에 그런 아버님이 어디 있니? 그래. 나도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어. 친구들의 목소리가 추운 겨울 화롯불처럼 따뜻했다. 친구들의 부러움 속에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행복했다. 내 마음도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저 하늘의 별빛도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도 너무 평화로웠다. 이런 평화로움과 느긋함을 느껴본 지가 언제였던가? 아파트 입구에 있는 슈퍼에 들러 막걸리 몇 병과 골뱅이 통조림 하나를 샀다. 혼자 적적하실 때 드시라고 막걸리와 골뱅이 무침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이때까지 아버님께 너무 무심했다. 그 생각만 하면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렇게 보니 우리 집 행복 온도가 한 눈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기분 좋게 일어나 아침을 차려놓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영훈 씨는 그때서야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식사했다. 아버지, 며느리가 아버님 적적할 때 드시라고 막걸리와 골뱅이 무침을 냉장고에 넣어놨대요. 드시고 싶을 때 드세요. 오냐, 알았다. 내 처한테 고맙다고 전해라. 에이, 아버지께서 하시면 며느리가 더 좋아할 텐데요. 그래, 내 말이 맞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다. 네, 이번만이에요. 그래, 알았다. 영훈 씨는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TV만 보고 계셨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차 조심하고. 영훈 씨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아버지의 말씀이 철없던 시절에 들었던 그 목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이 출근하자 김상식 씨의 하루도 시작되었다. 이제의 일과가 습관처럼 반복되었다. 오전에 동네 한 바퀴 돌고 푼돈을 받았다. 그게 얼마든 간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가정의 보탬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다. 점심을 먹다 며느리가 준비해둔 막걸리가 생각났다. 텁텁한 막걸리를 잔에 따르자 문득 잊고 있었던 고향 박영감이 생각났다. 그리움은 늘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아내도 만나고 박 씨도 만나고 싶었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고향에 한번 들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이 무더위에 달아오른 양철 지붕 같았던 속이 마치 소나기 맞은 듯이 시원했다. 막걸리는 이런 맛에 마시는 거야. 상식 씨는 막걸리 한 잔에 세상 시름을 다 내려놓았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 바로 이게 행복이었다. 상식 씨의 주름진 얼굴에 하얀 미소가 귀에 걸렸다. 지금까지 내가 느낀 행복은 부의 축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가진 게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다. 가족 구성원 서로가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함께할 때 행복은 찾아온다는 걸 늦게야 알았다. 그런 생각이 들자 지금까지 너무 세상을 어렵게 살아온 게 아닌가 싶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질 즈음 문득 고개를 들고 창밖을 내다보니 품고 싶은 파란 강물 같은 하늘이 바로 창문 앞까지 내려와 있었다.